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빠졌던데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한 2,600선을 재돌파했었어요. 많이 네. 올랐던데 그 원동력이 저 PBR이다 이런 네.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PBR 하면은 이제 PBR이 낮다라는 뜻이겠죠. 네. 직역하게 되면요. 그래서 PBR이 이제 주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수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식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PBR. 그래서 PBR이 낮은 어떤 종목들이 무엇이냐,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종목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특히 이제 두드러졌었던 거는 이제 예.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보험, 아니면 유통업종, 뭐 지주회사, 자동차, 대표적으로 PBR이 좀 낮은 예.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런 업종이 PBR이 좀 낮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많이 사들였고요. 얼마나 많이 사들였냐 하면은 주가를 흐름을 보면 상당히 매수세가 집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사이에 뭐 10에서 20%대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보험주는 뭐 더 뜨거웠습니다. 30에서 40%대. 어. 뭐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유통주도 뭐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또 눈여겨볼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국내 주식시장에 매수 주체로 돌아와가지고 예. 1조 원 이상의 이제 주식을 사들였는데 대부분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말씀드렸던 예. 금융주, 보험주, 뭐 은행주, 유통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사들였습니다. 저 PBR의 어떤 테마에 좀 가세한 측면이 있네요. 관심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자, 수 있습니다. PBR이 뭔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좀 아셔야 저 예. PBR이 뭔지 좀 이해도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뭐 PBR 말고요, PER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뭐 ROE 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자본 대비 주가가 얼마나 괜찮은지 아니면 기업이 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제 PBR은 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 주가 네. 비율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는 건가요? 주가 예. 순자산 비율이라고 예. 직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PBR이 한 배보다 높으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주가가 좀 높다, 예. 높게 형성돼 있다. 반대로 한 배 미만, 그러니까 소수점이 되겠죠. 한 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특히 그 한 배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매우 낮다고 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PBR이 한 배 미만으로 낮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PBR이 뭐 0점 몇이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주가가 낮다. 그러면 이건 오를 여지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겠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좀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고지고대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한 2,60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PBR이 한 배 미만인 곳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가 됐던 것, 한 배 미만이었다가 뭐 주가가 올라서 한 배 이상으로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예. 계속 한 배 미만으로 유지가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10년째 한 배 미만을 계속 밑돌고 있는 상장사만 해도 500여 곳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낮은 PBR이 아주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 증시를 늘 얘기할 때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저 PBR이 오히려 그 테마가 돼가지고 그 기업들이 그 주가가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좀 정부도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것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이달 중에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PBR이 낮은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재고 계획을 마련해서 이거를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라.
이런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뭐 PBR을 비롯해서 뭐 아까 ROE 같은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이런 것들을 시가총액이나 혹은 다른 업종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라. 예. 이것도 투자자들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그런 상장사들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주겠다. 대표적인 게 뭐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해당 상장사들에게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로 좀 매수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당근책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 방향성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지금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고 잘 나가면 이런 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PBR까지 막 테마가 되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서 좀 이런 것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증시와 우리 증시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 우리 증시도 안 좋고 예. 좋으면 같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요. 좋을 때는 같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아요. 우리 증시는 오히려 예.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게 반영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역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을 따져봤었을 때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원래 순수한 가치에 비해서 국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재고안들을 내놓는 과정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경매 상황을 보여주는 네. 이 지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큰 논란거리가 됐다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1월 말에 이 화곡동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바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하나의 사진이 첨부가 됐는데 이게 경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딱지를 상장하는 게 이제 빨간 딱지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아, 있는데 예. 저 빨간 딱지가 다 경매 딱지입니까? 빨간 딱지로 이제 그 예. 뒤덮인 화곡동의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매라는 글자가 네. 보이긴 하네요. 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많습니까? 네, 놀랍죠. 이때가 마치 착각을 일으키는 게 예. 과거 뭐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았던 IMF 때라든지 아니면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사진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경매들이 진행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진이었고요. 예. 사실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다는 건 해당 지역의 집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뒤덮일 정도로 한 동안에 집중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화곡동만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화곡동이 두드러지게 그런 것이고요. 네. 이걸 서울권 바깥으로 뭐 눈을 돌려보면요, 부천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미추홀구 같은 이런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전세 사기가 좀 이슈였던 지역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지역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에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예. 그분들이 살던 집들이 정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결국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처분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 봤던 그 빨간 그 딱지 붙은 그 집들이 네.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집들이 좀 이라고? 상당수가 그 집들인 건가요?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이제 그런 집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전세왕이라고 이제 그 전세 사기를 예. 했던 김아무개 씨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서울 화곡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 이제 1,100여 채에 대한 주택을 매입하고 예.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다른 주택을 매입하고 또 매입한 주택에 전월세를 놔서 거기에 따른 이제 보증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전세 사기를 확대했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곤두박질 쳤고요. 예.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주무대가 화곡동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서울 화곡동이 뭐 서울 안에만 25개 구가 있습니다. 동으로 따지면 뭐 400여 개 동이 있는데 예. 이 화곡동 안에서
만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보면요. 서울 전체에 진행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의 3분의 1이 이 화곡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사기 피해를와 관련된 그런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들도 있겠지만 네. 이 화곡동 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라는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선입견 네. 이런 것 때문에 화곡동에 전세 수요가 안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화곡동 지역에 정상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전세라든지 월세를 임대하는 뭐 그런 주택 사업자, 임대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도 사실상 화곡동에 누가 전세나 월세를 구하러 들어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특히 그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뭐 주택을 짓는 그 자금을 어떻게 보면 보증금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한참 이슈화 됐을 때 이제 정부도 지원책을 내고 하면서 막 그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아직도 화곡동 상황이 저렇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네.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제 신고를 해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분들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계속해서 신고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전세 사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전남 지역에서 예. 100억 원대 전세 사기가 또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세 사기, 심각하군요. 네, 전세 사기라는 게 사실 지금의 구조상 마음 먹고 전세 사기를 한다고 한다면 네, 당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값이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예.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주택값에 비해서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전세가율이 주택값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 전세 사기가 한창 그 터질 때 전세가율이 높았을 때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측면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부터 8일까지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이 188만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평균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 이자 4%를 초과하는 이자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 이번 환급 기간에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납입하신 지 1년이 미만이 된 그런 분들은 일부만 돌려받으시고 올해 이제 추가로 납입하는 이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4% 초과분은 이제 올해 분기별로 나눠서 또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 중에 좀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다 쓰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급도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향후 이제 추가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서 상호금융 아니면 저축은행 혹은 여전사라고 해서 카드사나 캐피탈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좀 활력을 좀 불어넣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 작년 기준으로요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사상 최대치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이 계속 네.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더 이상 대출을 낼 수 없는 다중채무자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실 그 은행 빚 때문에 어려운 거는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도 같은데. 네, 물론 제기될 수 있죠. 하지만 예. 이제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좀 낮으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예. 마련이 돼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분들이 만약에 폐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제 밀려나게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런 이자 환급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 이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